다음은 우리은행 부동산 지원센터 안명숙 센터장께서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 센터장님은 우리은행의 부동산 자산 관리 서비스를 총괄 기획하는 분이십니다.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전문위원이시고 전 경기도 뉴타운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적이어졌는데요. 쪽집게 전망과 투자 전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저는 우리은행 안명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은행을 거래하시게 되면 저를 비롯한 저희 전문가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은행에서 일을 한 지가 2005년도부터니까 한 16년 차 정도 됐는데, 굳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05년도라고 하면 집값이 꽤 2002년도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올라왔던 시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많은 우리은행 고객들을 만나면서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를 그때도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 합니까? 빌딩을 사야 합니까? 또는 팔아야 합니까? 그때 역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랑 비슷하게 종부세라는 것들도 도입이 됐고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대출 규제가 또는 세금 강화 규제가 점점 시장을 압박하던 시절이었고 집값이 꽤 많이 올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자로 입장으로서 고민을 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고객과의 상담을 했던 하나의 실예를 들면서 전문가로서 좀 고민을 여러분과 같이 시작을 하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2006년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부장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본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금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강남의 아파트를 못 샀고 국내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사실 국내에서 자산을 늘릴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부인이 강남에 집을 꼭 사야 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모르겠다. 2006년 초였습니다. 그때 시점.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는 2005년도도 꽤 많이 올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까? 지금 이런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이 많았을 때였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꽤 올라왔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고, 혹시 우려가 된다면 변동성이 큰, 그래서 혹시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기보다는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입주권을 사시라 라고 해서 그분이 도곡렉슬에 60평대를 사셨어요. 그때 21억 3천만 원? 이 정도 주고 사셨던 것 같아요. 전세 10억 정도 채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사고 그 아파트 값이 그 해 말에는 대략 호가가 한 거의 30억 이렇게 얘기까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07년 8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큰 대형 아파트의 가격들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게 떨어지네 라고 하면서 계속 가네? 그러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거의 10년 동안 본인이 샀던 가격만큼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전문가로서 사실은 조금 불편했어요. 그때 사지 말라고 했었다는 거,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은 사시고 나서 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목표를 이뤘다라고 굉장히 전문가로서 저를 신뢰하셨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을 보면서 하여간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고민이 됩니다. 지금의 시점이 굉장히 비슷한 시점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제가 전문가로서 야, 우리 고객이 또는 비슷한 눈높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지금 사야 해요? 라고 물어오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 말씀을 열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전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주식 시장에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여러 가지 있듯이 역시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요인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해당 지역이나 단지에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뭐 잘 가는 곳은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요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거나 그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변수는 뭐냐라고 보면 저는 전세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전세값이 지금 매매랑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값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2000년대부터 그냥 서울만 하나 국한시켜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매매하고 전세값을 이렇게 연도별로 쭉 변동률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의 그래프의 상승률이 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오른 상승률이고 주황색은 전세값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항상 보면 이때 카드 대란이 있었고 또 정부가 2003년에 종부세라든지 규제 대책들을 발표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시기도 있지만 어쨌든 2000년대에 이 전장의 상승기는 계속 이어졌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도 이렇게 올랐던 엄청 많이 올랐던 시점이지만 실제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뭐 유럽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은 2009년 하반기부터 약세로 들어가서 약 4년 반의 약세장을 지나가게 될 거고 전세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이가 전세나 매매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가면 매매값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고 매매값이 올라가면 뭐 전세값도 끌어올리고 하는 영향들을 주고받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매매값보다는 전세값이 작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전세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2, 4분기 지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6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금리가 낮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가 조금 더 매물이 없고 빠른 속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값이 오르게 되자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더 이렇게 이거는 주간 단위로 최근 1년간 작년부터 올 3월 초까지 그래프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격이 생겼던 구간이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세값이 더 빠르게 매매보다 올라가면서 결국 12월 되니까 가격을 매매값까지 끌어올렸던 양상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값의 다른 이름이 전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작년 하반기에 임대차 입법을 시행하지 않았었으면 얘네 둘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세값이 안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었던 배경이지만 갑자기 이런 이격이 생겨서 전세값이 급등하게 되는 일들은 아마 정책적 요인들이 충분히 작용했으리라고 보는데 결국 저렇게 되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가격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절대 가격 또는 하나는 상대 가격. 어떤 분은 강남 아파트에 강남의 역삼동에 30평대가 20억 가는 게 물론 비싸죠. 많이 올랐습니다. 비싸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야 강남에 20억 30평대가 20억이야? 그러면 마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거의 20억 육박하는데 강남에 20평대가 왜 20억이면 안 비싸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강남이 더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억에도 그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절대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때 싸다고 생각할 때 사는 사람은 작년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추장이 왕창 떨어졌을 때 모든 주식이 다 싸서 아무거나 샀으면 다 올랐던 것처럼 사실 그런 거죠. 그러면 2013년, 14년 이 정도 시점으로 가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느 아파트를 쭉 갖고 있었으면 최소한 두세 배 올랐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일단 그 시장은 지나갔고 이미 가격이 먼저 오르면 절대적으로 싸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즉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해서 강남 같은 지역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보도 많고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바닥에서 더 많이 그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강남의 매수세가 세게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강남 가격이 오르면 강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강남이 오른다고 판단됐을 때 1차 상승기가 지나고 나면 외지 수요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쭉 오래 놓고 보면 한 지역이 오르고 먼저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들, 강남 지역이 오르면 그 지역이 오르고 나서 상대적으로 밸류가 싸다고 또는 인접한 지역 중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따라 오르는 양상들을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장을 쭉 지나서 보니까 강남 이후에도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동부권 이런 지역들이 작년까지 거세게 올랐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꼈던 거는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싸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9억 초과 아파트는 종부세도 내고 대출도 뭐 많이 규제가 있고 사기도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사기도 용이하고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던 강남보다도 작년은 오히려 동북 지역이나 노원구나 이런 지역이 더 많이 올랐고 서울, 강남권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고가 지역보다는 경기도나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용인, 수원, 고양, 김포, 의정부 이런 지역들 꽤 많이 지금도 최근에 보면 인천 이런 지역들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지역이 서울에서 뭐 예를 들면 GTX가 뚫리면 뭐 어떻게 되면 교통 여건이나 입주 여건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직도 2억 정도밖에 안 돼, 3억 정도밖에 안 돼. 상대적으로 싸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 예를 들면 매매가가 3억이었고 전세값이 1억이었으면 전세를 안고 사게 되면 2억을 갭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매매값은 3억 5천이 돼서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2억 5천으로 올라옵니다. 또는 전세가 3억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올랐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똑같은 아파트를 조금은 올랐지만 살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오히려 부담 없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파트가 3억 5천이 되면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가요. 올랐으니까. 옛날 가격을 아니까. 더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역은 절대 못 사실 거예요 아마. 내가 거기 아는데 그게 너무 비싸. 그런데 젊은 분들은 아파트를 저는 조금은 이 갭 투자라는 게 또는 갭 투자를 통해서 주택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분들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의 수익을 생각하더라라는 거죠. 그 아파트의 현재 가격이 3억이 아니고 내가 투자한 금액, 결국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3억 5천짜리가 4억이 되면 나는 뭐 세전 100% 수익이야 라고 해서 세금 내고 나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서울이 됐던 지방이 됐던 아직까지 덜 올랐던 지역들을 뭐 최근은 법인이 규제가 돼서 법인을 만들어서 못 사지만 법인을 만들어서 사든지 뭐 개인이 되든 계속 단기로 투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좀 안 했지만 아니 거기 뭐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는데 지방에 왜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르냐, 결국은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갭을 끼고 오히려 본인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억짜리를 사면서 전세를 사서 1억 2천에 놓고 마이너스 2천만 원에 갭 투자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투자하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다 보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하고 싶지만 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자기 돈을 줄이고 투자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들어와서 시장의 판도가 지금 완전히 전국 자체가 투자자 또는 투기판이 되다시피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뭐 지방뿐만이 아니고 이제 선제적으로 사실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단기 투자에 대해서도 자꾸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그래서 뭐 어저께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가 오를 거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올해 시장을 들어왔고 봤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많은 분 느끼고 이제 깜짝 놀라서 야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상담들이 다시 는 거 보니 아 오를 걸로 생각은 했지만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전셋값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올해 시장이 어떨 것이냐, 뭐 이미 올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3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뭐 지금 올해 전망을 다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기도 하지만, 또 시장이 2월 4일 대책이 발표되고 또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으셨던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대세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나올 만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올 들어서는 작년 12월에 다시 반짝 상승해서 올랐던 것들이 올 들어오서는 매매값이 약간 정체기로 들어와요. 왜냐? 전세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세가 오를 것 같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전세값이 왜 떨어지냐? 작년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래프에서 이 구간에서 전세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전세랑 매매랑 굉장히 차이가 줄어든 단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기가 용이해서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서 더 비싸게 전세를 놓는 게 목적이고 자기 투자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비싼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생각보다도 기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조금은 빠지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매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대출은 여전히 규제가 되다 보니까 신규로 투자 수요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값이 조금 약세 장세로 가면서 매매도 잘 오르지 못하는, 지금은 이른바 뭐 고원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정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값도 그렇고 매매값도 그렇고 거래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대세 하락이다 라고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과연 그럴까에 대한 뭐 저의 의견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지속적으로 매매 거래가 줄면서 예를 들면 미분양 물량도 굉장히 쌓이고 전체적으로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기대 심리가 꺾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반전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뭐 매물이 크게 늘어나거나, 물론 세금 회피 물량들이 상반기에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이게 시장 전체 가격에 큰 충격을 줄 만큼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물 적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냐, 그렇게까지 시장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중요한 요인은 뭐냐, 경기가 나쁘다? 뭐 아직은 올해 시장이 나쁠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이 전 시간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고, 금리 상승의 부담들은 있지만 그게 서서히 간다면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압박은 아닐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전세라는 키일 것 같다라는 거죠. 전세는 뭐냐, 대출 안 해주는 시장에서 전세는 파이낸싱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입자의 자금을 빌려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창구가 되고 있고,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가 계속 혹시 떨어지거나 전세값이 여기에서 정체가 되는데, 그러면 매매값이 올라가기도 좀 어려울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일시적인 거냐, 전세값 하락이, 아니면 지속적일 거냐,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전세는 되게 실수요 시장입니다. 매매처럼 어떤 심리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세를 구해서 가는 거고, 그 부담할 능력이 되거나 또는 그런 집들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고, 자, 올해 내년 점차 줄어듭니다. 서울 평균 3만 호보다도 크게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사철로 가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전세가 약세 현상은 조금 반전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전세값은 뭐 아주 일부 많은 물량들이 입주되는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 정체 현상들이 잠깐 쉬어가는 거냐, 아니면 대세 하락이냐라고 볼 때 저는 잠깐 쉬어가는 현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그렇게 부담스러울 만큼 가격의 폭락을 우려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 떨어졌을까, 저희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우리 고객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배터리가 그랬을 때 2006년도에 집을 사고 실제로 하락기로 들어가면서 장기로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묶였던 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이나 아니면 내년이나 그런 시점들이 또 있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집값은 장기 하락을 하게 되는 걸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입니다. 굉장히 집값 많이 올랐죠. 이때는 절대적으로 집이 부족했습니다. 신도시라는 구원투수가 등장하기까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했던 때고, 농촌에서 일자리 찾아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집이 부족했죠. 전세값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 이랬던 시장이었었습니다. 단기간에 어떻게 많은 집을 공급하겠습니까? 방법은 없었습니다. 200만 원 지역라고 해서 나왔던 게 일기 신도시였고, 엄청 많은 아파트들을 분당을 포함해서 일기 신도시가 계획이 되고 91년도부터 입주를 하게 됐고, 이런 많은 물량과 또는 뭐 좋았던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는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이 장기 안정세로 갔던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결국은 80년대 후반기에 급격하게 올랐던 시장을 눌렀던 것들은 뭐 경제적 요인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결국 서울 수도권 전국적으로 전세 매매 가격의 안정을 가져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언제? 2000년대 초반. 이때 시점은 뭐 금리가 점차 내려가는 추세고, 강남권의 재건축 활기를 띠고, 그러면서 여전히 최근처럼 강남권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자, 이때 결국 비슷한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세금도 올리고 대출도 규제하고, 그게 보유이던 양도이던 지금이랑 굉장히 많은 비슷한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교 포함해서 광교 위례 이런
2기 신도시가 계획이 되고 2기 신도시는 계획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맞물리면서 1기 신도시처럼 한꺼번에 입주되기보다는 조금은 시차를 두고 입주를 했고 시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도시 입주 물량들이 전체 집값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느끼시는 바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정부 정책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투자자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의 25번이 정책의 실패,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이 있거나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투자의 방향을 돌려놓거나 흐름을 늦추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달리 투자할 대안이 없고 이미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초조해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일시에 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정부도 뒤늦게 3기 신도시라는 정책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 내에서 공급이 충분히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이 가격을 왜곡시키거나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수준까지 되면 안정세로 갈 겁니다. 그때는 세금이 아니어도 대출의 규제가 아니어도 시장 내에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안 팔리죠. 그러나 지금은 그냥 그렇게 내놓으면 매물이 적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사면 신고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주식 가격 올리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 올리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한 채 누군가 비싸게 거래하면 그 다음부터 절대 그보다 싸게 급하지 않는 이상 안 팔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네이버든지 모든 웹사이트에 다 나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에 다 고시가 되기 때문에 누가 그보다 싸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충분히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거는 수요자들의 권리를 조금 존중해주는 입장에서는 이 시장은 남을 정도로 공급은 항상 좀 충분히 있어야지 가격에 대한 규제도 되고 수요자들이 시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수요자들을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뒤 시점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평가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3기 신도시라는 정책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약간의 정체의 분위기는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쉬어가는 장세일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집을 그냥 사도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 집은 주식처럼 지금 또는 3개월, 예를 들면 올해는 별로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하반기 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집을 또는 지금 싸게 나오는 걸 사시게 되면 내년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후년에 가격이 떨어지게 될 때 이게 아파트라는 게 또는 부동산이라는 게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냐? 만약에 지금 이라도 해야 되는 대안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재개발하고 입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4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정부가 수용하는 공공주도의 방식은 지금 사면은 아예 입주권 자체를 안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공공 수용 방식이 아니고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입주권이나 재개발이 왜 의미가 있느냐? 당분간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강남보다는 강북을 더 개발을 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에 재개발 추진하는 곳에 예를 들면 30평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 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사신다고 하면 거의 10억 넘게 주셔야지 30평형대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이나 재개발 지분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은 10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를 해야지 30평형대를 들어갈 수 있고 거기다 추가 부담해서 들어가게 될 거지만, 실제로 그 주택의 기준시가는 1, 2억 정도나 3,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보다는 재개발 지분은 이후의 가치는 더 커질 거지만, 지금 갖고 있는 시점, 새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까지 시점에 보유세 어떻습니까? 낮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보유세가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보유세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옮겨간다라고 할 때 저는 그 대안으로 보면 재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중에서도 대부분 서울, 그 다음에 웬만한 경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 상태로 돼서 이 준공 등기 시점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 요 전까지 단기로 거래하시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유는 그냥 입주 시점까지 가져가서 내가 입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최근에 보면 조합원 입주권도 중도금 대출을 해서 조금은 그 부담을 줄여준 곳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방배 5구역, 6구역, 뭐 그다음에 가련 1구역 이런 데들은 뭐 입지도 크고 입지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고, 일단 뭐 샀을 때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을 줄여서 잔금 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돼서, 만약에 지금 내 여태까지 뭐 자금은 있는데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이다라고 했는데 괜찮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 초기 말고 꽤 사업이 진행돼서 좀 올랐지만 그런 지역에 입주권을 사시게 되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 내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저의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서울시 선거, 그 다음에 시장 선거라든지 어떤 상대적 밸류의 영향으로 강남권이 만약에 하반기에 다시 반등을 하면 조금은 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송파구 같은 지역의 안전진단을 조건부 내지는 통과한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송파구에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 또는 뭐 압구정동도 작년부터 올 초까지 꽤 많이 올랐죠. 이제 그런 곳들이. 근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쭉 오랜 시간을 놓고 보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가격들이, 물론 옛날에 음마아파트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음마아파트 31평짜리가 2008년 8월 달에 10억 갔어요. 지금 그 가격으로 절대 안 돌아갈 겁니다. 특별히 뭐 이변이 있지 않는 한. 그때 도공렉스 비슷한 33평 전용 8호제곱미터가 한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새 아파트니까 조금 더 비쌌고, 잠실주공 5단지가 12억을 넘나들었고, 중계동에서 제일 좋다는 중계 청구 3차가 5억 6천 정도 갔고, 요즘에 조금 GTX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는 불광동에 있는 뭐 북한산 현대, 이게 한 33평이 5억 5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가격을 10억을 1을 놓고 보면
뭐 도곡 렉슬이 더 높았고 중계동이나 불광동은 그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달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아파트 값이 그냥 다 최고로 올라갔던 시점에 이 여러 단지를 기준으로 상대 평가했을 때의 가격이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의 비교가 어떻게 가치가 변하냐? 2012년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4년 만에 쭉 하락을 끌고 거의 바닥되는 시점이었어요. 꽤 떨어져서 4년 반 떨어지고 나서 얘네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음마아파트 31평이 7억 3천 정도로 떨어집니다. 한 3억 가까이 떨어지 10억짜리가 한 3억대 초반, 7억대 초반으로 한 3억 정도 떨어지고요. 도곡 렉슬이 14억 5천, 15억 가던 것이 한 11억.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가 9억. 그 다음에 중계청구가 4억 8천, 불광동이 4억 7천. 그래서 중계동이나 불광동은 많이 안 떨어졌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게 음마아파트 또는 잠실주공 5단지처럼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투자 수요가 많거나 그래서 오를 때 빨리 올랐던 것들이 가격 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지고 또 빨리 다시 반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시점까지 왔을 때의 가격은 2021년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 있냐? 음마아파트가 21억에서 22억 가 있고 도곡 렉슬이 24억 가 있고 잠실주공이 22, 3억 가 있고 중계청구가 11억 넘어가고 불광동이 8억 5천에서 9억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9억을 넘어가는 순간에 얘기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9억의 기준은 뭐냐? 고가 1주택만 있어도 물론 이거는 시세이지만 기준시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9억이 넘어가면서 대출의 한도도 줄어들 수 있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 종부세를 내야 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계동이나 불광동은 예전에는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지역보다 대출 규제, 세금 규제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기의 끝에 가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는 항상 강남보다 그들 지역이 더 많이 올랐던 시점. 그래서 작년에 은평구나 노원구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장이 평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규제권 안에 다 들어왔다라고 치면 지금은 뭐냐 그 다음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음마아파트가 쌀 수 있네 라고 보여지는 거죠. 투자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분들 입장에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일부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는 곳들 중에서는 강남을 다시 선택하는 수요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명이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 시장이라는 게 올해는 당장 이게 하락으로 반전되거나 그래서 가격이 급락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년 길어야 내년 하반기 말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앞으로 엄청나게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투자의 관점에서는 뭔가를 더 사서 막 늘려가서 상승기에 남은 끝을 부여잡겠다? 그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떨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되는 순간에 팔기가 어려워요. 누가 사요? 더 떨어지면 살 건데 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자산들을 혹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돈이 되는가 괜히 이게 세금 때문에 더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 올해 내년까지는 가점이나 이런 게 낮으면 당첨 당연히 안 될 건데 이 많은 물량들이 결국 풀리면 뒤로 가면 여전히 미분양 나옵니다. 그때 가서 주워도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동산이 여러분 자산에 너무 없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모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비싸고 덩어리가 큰 만큼 상승기에 한번 합류하지 못하면 이 격차를 따라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투자해서 갖고 있는 대출을 동원해서 10억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여유자금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고 만약에 주택이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자산은 일정 정도는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뭐 조금 한정된 시간이고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주택 시장 중심으로 제 어떤 의견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자산의 관리를 이렇게 하시도록 정리를 드렸고, 지금 시장은 사실은 제가 매일 만나는 저희 고객 또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뭐 강남 아파트 더 사겠다 이런 관심 없습니다. 뭐 강남의 빌딩을 사겠다 또는 물류 창고를 사겠다 이런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팽창되면서 빠른 속도로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주식보다 좋은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그게 가치주든 성장주든 뭐 어떤 투자의 방식이든 그 기업의 사업 구조라든지 CEO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지 또는 시제 트렌드를 따라가는지 산업구도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그 주식을 갖고 갈지 갈아탈지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좋은 건 뭐냐면 적어도 그게 서울 수도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상한 땅만 아니면 그냥 갖고 계시면 밸류가 너무 낮으면 그거는 정책에 의해서든 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원가가 싸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의 개발이 됐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그게 정책적인 힘이든 민간의 투자가 됐던. 그래서 갖고 가면, 그래서 길게 보고 갖고 가면 크게 손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주식보다 부동산이 보유할 때 세금 높고 뭐 환금성 떨어지고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입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가도 되는 거. 또 부동산이 왜 주식보다 하방 경직성이 크냐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거래 비용도 비싸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갑자기 오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빨리빨리 매물을 던져가지고 시장의 변동이 막 커지거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냐? 그렇게 못할 거라고요. 그냥 그래도 조금 더 느껴보고, 아유,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고 세금이 얼만데 이걸 팔 때 지금 팔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던질 수가 없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주식보다 항상 거래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죠. 그거는 때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과 나의 어떤 자산 전체를 보고 백사라는 관점에서 이제 뭐 현업에서 나오시던 현금 흐름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많지 않은데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체 자산 중에 시장이 좋을 때는 부동산 비중이 늘려도 뭐 충분히 자산가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들을 비교하시고 계속 담고 갈 건지 어떨 건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점이 오래 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 파셔야 돼요. 시장이 내가 진짜 끝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꼭지 팔고 나올 거다,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러면 쉽게 그거를 타고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괜찮은 시장이니까 정리는 좋은 시장 때 하셔야지 내가
내 주도로 정리할 수 있고 다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이제 마지막 타임이어서 조금 강의를 조금 짧게 끝내면서 전반적인 많은 내용들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시장에서 제가 30년 시장을 보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들에 대한 큰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투자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명숙 센터장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